안녕하십니까. 기본요약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자기 유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장석의 종류에는 카리장석과 소다장석이 있는데 순수한 카리장석이나 소다장석은 없습니다. 단지 장석 안에 카리 성분이 소다 성분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카리장석, 소다 성분이 카리 성분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소다장석으로 명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석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것은 장석 안에 가장 낮은 온도에서 녹는 이 알칼리 성분을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원료들에 비해서 알칼리 성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장석이 다른 원료들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장석이 발견됨으로써 유약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석 안에는 알칼리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약을 안 넣게 해주는 점토나 고량토 성분 또는 규소 성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리장석 한 가지만을 사용해서 만든 신호유약을 입힌 도자기입니다. 단 하나의 원료만을 사용해서 도자기 유약을 만든다면 그건 가장 바라는 바겠죠. 그렇지만 그런 유약은 신호유약 한 가지 뿐입니다. 이 신호유약을 입힌 도자기를 볼 것 같으면 따뜻하며 자연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석 대신에 도석을 사용해서 유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청자유약으로서 설명드렸습니다. 즉 도석, 나무재, 석회서, 규석만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청자유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도자기 유약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들입니다. 여기서 후릿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천연 원료입니다. 이 후릿은 뒤에서 다시 이 후릿을 만드는 과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천연 원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 광물의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앞에서 많이 들은 그런 광물들이 있고 전혀 처음 듣는 그런 광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장석, 도석은 유약의 출발 원료로서 사용한다고 했으며 석회서, 백운석, 나무재는 매용재료로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장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우리가 배웠으므로 이번 시간은 나머지 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석은 광물학상의 명칭이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도석을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실 때는 견우물을 구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석이 어떻게 돼서 탄생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석은 장석이 고량토 또는 점토로 풍화되면서 그 중간에 생겨난 광물입니다. 풍화라는 개념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거쳐서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이 암석이 가루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량토나 점토로 다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 우리는 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석 안에는 볼 것 같으면은 장석이 풍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점토나 고량토와 규석이 존재하며 또 풍화가 안 된 장석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도석 안에는 점토와 규석과 장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석,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석도 점토, 장석, 규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석을 갖다가 명명을 할 때 이거 하나로서만 도자기 소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도석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석이 고령토 또는 점토로 풍화되면서 그 안에 있는 알칼리 성분은 물에 녹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석 안에 있는 알칼리 성분은 장석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도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지용 도석과 하나는 유약용 도석입니다. 수지용 도석이라는 것은 장석이 점토 또는 고령토로 풍화가 많이 진행돼서 그 도석 안에는 장석량이 작고 그 다음에 고령토나 또는 점토 그리고 규석량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지용 도석은 주로 소재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석, 규석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세 원재를 사용해서 도자기 소재를 만들었을 경우 그 도자기는 구워놓으면 수축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수축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점토의 일부를 갖다가 소재용 도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용 도석 내에는 알칼리 함량이 2 내지 3% 함유되고 있습니다. 유약용 도석은 장석이 풍화가 덜 일어난 경우입니다. 즉 풍화가 안 된 장석이 많이 존재하고 풍화가 된 장석으로 인해 만들어진 고령토나 규석의 양은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용 도석 내에는 알칼리 함량이 대개 4 내지 8% 함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석 안에는 점토, 장석, 규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석을 갖다가 조합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각종 도석을 원조 모양으로 성형해서 123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소송해 본 것입니다. 녹은 상태를 알아보고 그때의 색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녹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 장석과 비교해서 거의 안 녹았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도석 안에는 장석보다 알칼리 함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척 도석이 이렇게 녹은 것은 이 삼척 도석 내에는 산화철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 녹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료 내에 산화철 함량이 높으면은 그 광물의 용량 온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석도 장석과 마찬가지로 산지에 따라 성분이 서로 다르므로 유약용 원료로 도석을 구매할 때는 산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알칼리 성분이 많은 도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장석의 알칼리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흔히 저온 유약의 출발 원료로는 장석을 사용하고 고온 유약의 출발 원료로는 도석을 사용합니다. 특히 도석은 자기질 소재 유약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유약을 제조할 때 도석과 소재의 성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도석을 사용함으로써 유약의 균열이나 피놀, 끄름, 기포 등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고 유면이 매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자유약이나 천목유약, 진사유약과 같은 색유약에는 알칼리 성분을 많이 함유한 장석을 사용하는 것이 발색 효과가 좋습니다. 도석의 또 다른 용도는 유약의 용량 온도를 조금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장석 대신에 일부를 갖다가 도석으로 치환해 주면 됩니다. 또한 유약이 흘러내리거나 균열이 발생할 때도 규석이나 고령토 대신 도석을 첨가하면 유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석이 그렇듯 도석 역시 유약제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 원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리 도석의 특성을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유약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유약 재료의 출발 원료로는 장석 또는 도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장석 또는 도석을 사용한 청자유약을 예로서 그 원료들의 유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청자유약은 장석을 사용해서 만든 유약입니다. 즉 사용 원료는 장석, 참나무재, 백운석, 규석입니다. 소성 온도는 환원 분위기 1240도씨에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도에서 녹은 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장석만이 약간 녹았을 뿐 나머지 것은 전혀 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칼리 함량이 가장 많은 장석이라도 그것은 1240도씨에서 유약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석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원료들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재나 백운석, 규석은 다 1700도 이상에서 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석에다가 1700도 이상에서 녹는 나무재나 백운석을 갖다가 첨가했더니 장석을 더 잘 녹게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석에다가 규석을 집어넣으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석을 보실 것 같으면 이것은 도석, 나무재, 석회석, 규석을 사용해서 만든 청자유약입니다. 소성 온도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원 분위기로 1240도씨에서 소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한 원료들을 갖다 볼 것 같으면 1240도씨에서 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도석인 경우는 앞에 장석보다도 더 안 녹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료도 또한 알칼리 함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장석이나 도석도 1240도 내지 1250도씨에서는 단독으로 유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석이나 도석이 아무리 중요한 유약 재료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유약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석이나 또는 도석에다가 석회석을 갖다 첨가하거나 도석에다가 참나무재를 갖다 첨가하면 도석을 그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해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매형재료라고 했으며 여기서 매형재료의 매형 효과는 석회석보다도 참나무재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형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도석하고 한꺼번에 같이 섞어줄 것 같으면 전혀 녹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형재료를 한 가지 사용한 것보다는 두 가지 사용한 것이 더 매형 효과가 좋은 것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장석 또는 도석에다 그냥 놔두면 거의 녹지를 않지만 거기다가 매형재료를 갖다가 섞어 놓을 것 같으면 장석이나 또는 도석이 이와 같이 유약으로서 녹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회석이 매형재료인데 석회석 단독으로서 매형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석회석하고 마그네시아를 같이 사용하지만 매형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와 달리 용융 온도가 1700도가 넘는 참나무재, 석회석, 백운석을 장석이나 도석과 함께 사용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같은 세라믹 재료의 독특한 성질 덕분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유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장석이나 도석에 한 가지 매형재료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매형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매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자기 유약에 많이 사용되는 매형재료로는 백운석, 석회석, 나무재, 활석, 산화아연, 탄산바리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화아연부터 밑으로 쭉 석회석까지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매형재료입니다. 이들 매형재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울진장석하고 매형재료를 갖다가 일정 비율로 섞어서
원주 모형으로 성형한 다음 그것을 갖다가 산화분해기에서 1300cc로 소성해 보았습니다. 즉, 이 제일 첫 번째 줄은 울진장석만을 원주 모형으로 성형해서 소성한 것입니다. 다 똑같은 시험편입니다. 이 두 번째 줄은 울진장석 80에다가 매형재료를 20% 섞은 것으로서 이것은 울진장석 80에 산화아연을 20%, 이것은 울진장석 80에 활석을 20%, 이것은 울진장석 80에 석회석을 20% 이런 식으로 첨가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원주 모양으로 성형해서 소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은 울진장석 60에 매형재료를 갖다가 40씩 첨가해서 원주 모형으로 성형해서 소성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줄은 울진장석 20에다가 매형재료를 갖다가 80% 첨가해서 원주 모형으로 만든 다음 소성해 준 것입니다. 맨 끝에 줄은 매형재료만을 가지고서 원주 모형으로 성형한 다음에 소성해 준 것입니다. 그렇더니 여기서 보시다시피 울진장석 단독으로는 유약처럼 녹지 않고 유약의 표면만, 시험편의 표면만 약간 녹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진장석 80에다가 매형재료가 20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들 녹았고, 특히 나무자가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석회석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탄산바림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백운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녹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석회석을 예를 보면은 울진장석에다가 석회석이 20 들어가고 40 들어가고 60 들어갈 때는 더 잘 녹을 것 같은데 녹는데 매형 효과에도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20%가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 매형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에서는 40%까지는 잘 나타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형재로 단독으로 소성했을 때를 보면 대부분은 다 안 녹았지만 여기서 탄산마린만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매형재료 중 산화양과 탄산마린은 화공약품입니다. 즉 나무재, 석회석, 활석 이것은 다 매형재료입니다. 그 중에서 매형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나무재, 그 다음에 석회석, 그 다음에 활석순입니다. 즉 참나무재가 매형 효과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석회석이나 탄산바륨, 그 다음에 백운석 이런 순서로서 매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서 장석 또는 도석에 매형재료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세 가지 매형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매형 효과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즉 장석엔 산화아연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나무자가 첨가되면 더 잘 녹으며, 또한 장석에 소나무자만 사용한 것보다 탄산바림이 약간 첨가되면 더욱 잘 녹습니다. 이처럼 만들려는 유약에 적합한 매형재료를 선택하여 장석이나 도석과 섞어 유약을 만드는 것을 유약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 가만히 보면 유약 제조 시 장석이나 도석을 사용하는 이유와 매형재료의 의미를 충분히 알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유약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한 강의를 갖다가 요약해 볼 것 같으면 매형재료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매형재료마다 갖고 있는 성격이 서로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장석이나 도석에 매형재료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매형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매형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매형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무재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